돈 없는 부모는 짐짝이죠. 차라리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방금 내 귀에 꽂힌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차라리 늙은이의 망령든 환청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정하게 멀어지는 아들놈의 차 꽁무니를 보고 있자니 이건 지독하고도 끔찍한 현실이군요. 나는 오늘 내 나이 70이 되는 생일날에 다 쓴 쓰레기 봉투처럼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칠순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을 기억합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따사롭게 내 방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민철이가 웬일로 아침부터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내 방문을 두드렸지요. 평소엔 방문 한번 열어보는 법 없던 녀석이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칠순이시잖아요. 제가 아주 근사한 곳을 예약해뒀어요. 호텔 뷔페로 모실 테니까 제일 고운 옷으로 입고 나오세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기특하던지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바쁠 텐데 어미 생일까지 챙기고.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아끼고 아껴서 조명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 환갑 때 입고 처음 꺼낸 옷이라 주름이 좀 졌을까 싶어 다리미로 정성스레 다리기까지 했지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세월의 풍파로 주름은 자글자글해도 입가엔 소녀 같은 웃음꽃이 피었더랬습니다. 동네 노인정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들떠서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꺼내 손주들 줄 용돈 봉투까지 챙겼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애들 교육에 방해된다며 손주들 얼굴 안 보여준 지 꽤 됐지만 오늘 같은 날은 보여주겠지 싶어서 말입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며느리 지은이도 평소와는 다르게 생글생글 웃으며 차 문을 열어줍디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참 좋네요. 드라이브 좀 길게 하고 식사하러 가요. 교회에 아주 공기 좋은 곳으로 예약했거든요. 그 상냥한 목소리에 속아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차가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점점 인적 없는 외곽으로 빠질 때도 나는 그저 경치 좋은 곳에 있는 비싼 맛집에 가나 보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이런 호강도 시켜주는구나. 돌아가신 영감한테 자랑해야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식당 간판은 보이지 않고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가 나오자 내 불안감도 덜컹거리기 시작했지요. 민철아, 아직 멀었니? 어디 산속에 있는 산장 식당이라도 가는 거냐? 내 물음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힐끔 보인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운전대를 잡은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떨림이 효심이 아니라 폐륜을 저지르기 직전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차가 멈춘 곳은 식당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박스 몇 개만 굴러다니고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황량한 공터.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대며 귓가를 때리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민철아, 여기가 어디냐? 식당은 어디 있어? 내 물음에 아들은 차 시동도 끄지 않고 내리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만 찌익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만 살짝 돌려 나를 쳐다보는데, 그래요. 그건 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낡은 가전제품을 폐기 처분하러 온 사람의 눈빛, 딱 그거였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응? 내리라니? 식당이 여기 있니? 아니요. 식당은 우리끼리 갈 겁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오시라고요. 머리 좀 식히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손이 떨려 차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차 문을 벌컥 열더니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 빨리 좀 내리세요. 우리 예약 시간 늦는단 말이에요. 내 몸이 짐짝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옥색 한복 치맛자락이 누런 흙바닥에 처박혔지요. 이게 무슨 짓들이냐? 내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하자 며느리가 차 창문을 내리고 톡 쏘아붙였습니다. 독사가 독을 뿜듯 말입니다. 어머님, 그깟 전세금 그거 민철 씨 사업 자금으로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을 뺏어 달라고 조른 게 벌써 반년째입니다. 이미 녀석에게 들어간 돈이 수억인데 고작 그거 안 줬다고 칠순 잔치 핑계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 민철아, 내 처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너도 같은 생각이냐? 내가 말 좀 해봐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만 응시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짐이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 돈 내놓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밤새 떨면서 반성 좀 하시면 생각이 바뀌시겠죠.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4살 깎아서 널 먹이고 입혔는데, 내 절규에도 아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그 마지막 한마디. 돈 없는 부모는 짐짝이죠. 차라리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흥, 부웅. 굉음과 함께 차가 떠나갔습니다. 흙먼지가 내 얼굴을 덮쳤고 나는 콜록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멀어지는 차를 보며 나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자식이 원수로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고려장시키듯 버리고 가는구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통곡이 이 허허 벌판에 메아리 쳤습니다. 옥색 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빗은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뼛속까지 시린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눈물 젖은 뺨을 때리는데 문득 정신이 번쩍 듭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아니, 살기였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25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 명동 사채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여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굴려 명동의 황금손, 지옥에서 온 마녀라 불렸던 이영자입니다. 내 아들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사채업자 아들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내 과거, 내 재력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시골 노인네 흉내를 내며 살았더니 정말 내가 이 빠진 호랑이로 보였던 게냐? 쥐새끼들이 감히 호랑이 코털을 건드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매로 거칠게 문질러 닦아내니 화장이 번져 흉할 테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착하고 순했던 민철이 엄마는 이 벌판에서 죽었습니다. 주머니 속 깊숙한 곳에서 며느리가 요즘 누가 이런 곰을 쓰냐며 비웃던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 폰의 단축번호 1번. 지난 10년간 은퇴를 선언하고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러나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며 살려두었던 그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굵직하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데도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군요. 내 신복 김 실장입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울먹이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백억 자금을 말 한마디로 움직이던, 명동 바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서늘하고 단호한 황금손의 목소리로 돌아갔습니다. 김 실장, 나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라.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격앙된, 그러나 절제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명받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텅 빈 벌판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군요. 그래, 민철아. 지은아. 너희들은 오늘 내 칠순상 대신 너희들의 제사상을 차려준 셈이다. 오늘 밤 너희들이 마실 샴페인은 피보다 붉을 것이고 너희들이 누울 잠자리는 가시방석보다 따가울 것이다. 차가운 바람 소리만 윙윙대던 허허 벌판에 낯선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전화를 끊고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엔 땅바닥에 주저앉은 내 엉덩이로 미세한 떨림이 전해지더니 이내 발밑에 흙알갱이들이 튀어오를 만큼 진동은 거세졌습니다. 두두두두두, 웅웅웅웅. 마치 거대한 짐승떼가 몰려오는 듯한 저음의 엔진 소리. 어둠이 짙게 깔린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하나둘씩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딧불이 같았던 그 불빛들은 순식간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눈동자가 되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며 나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선두에 선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내 코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1대, 2대, 10대, 30대가 넘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이 황량한 공터를 가득 메우며 나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도열했습니다. 그 차들 전부 번쩍거리는 삼각별 마크가 달린 벤츠였습니다. 아들놈이 그토록 타고 싶어 노래를 불렀지만 돈이 없어 못 샀던 그 차들 말입니다. 내 눈앞에서 헤드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철커덕. 일제히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차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구두가 거친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자박, 자박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열을 맞춰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두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이 섞인 중후한 멋을 풍기는, 그러나 내 앞에서는 언제나 코올리게 아이처럼 구는 김 실장, 아니 김철수 대표였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산발이 된 내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 실장의 외침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뒤따라 내린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복창했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허허 벌판을 울리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옥색 한복 치마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흙자국이야말로
내가 갚아줘야 할 복수의 명분이니 말입니다. 비틀거리는 나를 김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다. 내 발로 걷겠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70먹은 노인네의 구부정한 허리가 아닙니다. 명동 사채 시장을 평정했던 자금줄 하나로 기업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황금손 이영자의 허리입니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한 두툼한 모피 코트를 내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자 비로소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음이 실감나더군요. 김 실장. 예, 회장님. 내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아닙니다. 여전히 강건하십니다. 그런데 회장님,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김 실장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범인을 찾아내 뼈를 갈아 마실 기세였습니다. 나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놈이다. 내 핏줄이 나를 여기에 버렸다. 내 말에 김 실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하들도 동요하는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 하나를 위해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내 정체를 숨기고 희생했는지. 나는 김 실장이 열어주는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안락함이 엉덩이에 닿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였습니다. 출발해라. 목적지는 내 아들놈이 사는 그 아파트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펑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샴페인 코르크 마개가 천장으로 솟구쳤습니다. 자기야, 축하해. 드디어 그 징글징글한 잔소리꾼이 사라졌어. 내 며느리 지은이가 하이톤의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생크림 케이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철이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더군요.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야, 근데 어머니 진짜 거기서 밤새우시는 거 아니야? 날도 추운데 얼어 죽으면 어떡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녀석의 입가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자기 마음 약해졌어? 잊었어? 어머님이 그 전세금만 내놨어도 우리가 이러진 않았잖아. 다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노인네들 생각보다 즐겨. 내일 아침쯤 되면 항복하고 전화 올걸? 알았다. 돈 줄 테니 데리러 와라 하면서 말이야. 며느리는 샴페인 잔을 비우며 낄낄거렸습니다. 맞아. 그 돈이면 내 이번 사업 맞고도 남아. 5천만 원만 융통되면 JK 투자에서 50억 당기는 건 일도 아닌데 말이야. 어머니는 왜 그렇게 꽉 막혔는지 몰라. 민철이가 케이크의 촛불을 손가락으로 끄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인지, 그 케이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녀석들의 머릿속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근데 자기야, 우리 이 돈 들어오면 차부터 바꾸자. 나 벤츠 E클래스 말고 S클래스 타고 싶어. 어머님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바꾸면 딱이겠다. 보험금? 하하. 야, 너 진짜 독하다. 근데 나도 찬성. 어머니 가시면 장례식 치르고 남은 돈으로 여행이나 시원하게 갔다 오자. 두 짐승은 서로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미래를 위하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 입구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시 내 차 안입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세운 빌딩들이 보입니다. 회장님, 지금 박민철 사장. 아니,
그 자식 자금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석에 탄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지도 않고 화면을 훑어내렸습니다. 익숙한 숫자들, 익숙한 흐름. JK 투자. 여기 대표가 누구지? 최전무입니다. 회장님께서 뒤 봐주시는 거 알기에 박민철 사장한테 50억 투자 승인 직전까지 간 걸로 압니다. 최전무한테 당장 연락해. 내 이름으로. 나는 차갑게 화면을 껐습니다. 50억 투자 전면 백지화. 그리고 기존 대출금 5억.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전액 상환 요청하라고 해. 이자율은 법정 최고 금리로 계산해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즉시 압류 들어간다고 전해. 김 실장이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박민철 사장, 바로 신용불량자의 파산입니다. 집도 경매 넘어가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10년 전 악랄했던 사채업자 시절보다 더 표독스러워 보입니다. 김 실장, 내가 왜 내 정체를 숨겼는지 아나? 돈맛 알면 자식 농사 망친다길래 가난해도 사람 냄새나는 놈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 내 돈 보고 파리떼 꼬이는 거 싫어서 내 아들만큼은 순수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나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가난하게 키웠더니 돈 귀한 줄 아는 게 아니라 돈 앞에 부모도 버리는 괴물이 되었더구나. 괴물을 만든 게 나다. 그러니 그 괴물을 죽이는 것도 내가 해야지. 내 눈가에 고였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속도 높여. 그놈들이 샴페인 다 마시기 전에 도착해야 하니까. 내 칠순 선물로 파산 선고를 직접 배달해줘야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김 실장의 무전 소리와 함께 30대의 벤츠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고요한 강변북로의 거친 엔진 소리가 포효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해 질주하는 맹수떼처럼. 저 멀리 아들놈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15층 베란다. 그래, 맘껏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아파트 단지의 정적을 깼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꾸벅꾸벅 졸던 경비원이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난데없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검은색 벤츠 30대가 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 도열했으니 말입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려다 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맨 앞차에서 내린 김 실장이 차단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위협적인 덩치에 압도된 경비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더군요. 나는 차 안에서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풍경, 내가 내 집 전세금 아껴가며 며느리 산후조리원비 대주고 손주들 돌반지 맞춰주러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쥐새끼를 잡을 때는 쥐구멍을 모두 막은 뒤에 연기를 피워야 하는 법이니까요. 나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들어 105동 15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군요. 베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는 모양입니다. 그래, 웃어라. 맘껏 웃어더라. 그 웃음소리가 내 놈들 목구멍에서 나오는 마지막 즐거움일 테니까. 김 실장. 예, 회장님. 연결해. 스피커폰으로. 김 실장이 미리 섭외해 둔 JK 투자의 최 전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의 그림자이자 아들 민철이 놈이 형님하며 따르는 가짜 투자자 최전무. 물론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은 나지만 아들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 어미가 콩나물값이나 아끼는 노인네가 아니라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대주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 안의 정적 속에 스피커폰 너머로 아들놈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최 전무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내일 찾아뵙고 거하게 한턱 쏘려고 했는데, 하하.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 며느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경쾌한 재즈 음악 소리가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내 속에서 천불이 확 올라오더군요. 어미는 허허벌판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은 아주 살판이 났구나. 박 사장, 술맛 좋은가 보네. 최 전무의 목소리는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가웠습니다. 예. 예. 오늘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라서요. 집안의 우한 덩어리가 싹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전무님. 그 투자금 50억 입금 스케줄은? 박 사장, 똑바로 들어. 최 전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JK 투자는 귀사와의 투자 협약을 전면 파기한다. 네. 음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들의 얼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전무님? 농담이시죠? 아니,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실사도 다 끝났고 도장만 찍으면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어. 박 사장 신용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더군. 그리고 최 전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내가 미리 적어준 대본대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기존에 빌려간 운용 자금 5억. 그거 상환 기일이 내일 오전 9시까지인 거 알고 있지? 예. 아니, 그건 만기가 1년 남았잖아요. 계약서 제12조 사망.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투자사의 판단하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몰랐나? 내일 은행 문 열자마자 입금 안 되면 9시 10분에 담보로 잡은 그 아파트랑 공장 부지 바로 경매 넘긴다. 법무팀 대기 중이야. 전무님,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5억이라니요. 지금 현금이 어디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아들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자기야, 무슨 일이야? 50억 안 준대? 라고 꾀꾀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가 자네 형님인가? 우린 비즈니스 관계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내 귀에는 환청처럼 아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5층 베란다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춤추던 그림자는 사라졌고 머리를 감싸 쥐고 왔다 갔다 하는 두 개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고작 돈 5억에 저렇게 벌벌 떠는 놈이었다니. 내가 저놈을 호랑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하룻강아지도 못 되는 놈이었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가자. 명동으로. 예, 회장님. 30분 뒤 명동 한복판의 허름한 빌딩 앞. 간판도 없이 대성상사라는 작은 문패만 달린 낡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지하에는 대한민국 사채 시장의 정보가 모두 모이는 거대한 금고가 있지요. 10년 만에 돌아온 나의 왕국.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마호가니 책상,
그 위에 놓인 주판과 낡은 전화기들. 나는 모피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책상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회장님, 다른 물주들에게도 연락 돌릴까요? 그래. 지금 당장 긴급 공문 띄워. 나는 책상 서랍에서 붉은색 도장을 꺼냈습니다. 박민철, 이놈한테 돈 빌려주는 놈은 내일부터 명동 바닥에서 장사접을 각오하라고 해. 제2금융권, 대부업체, 아니 저기 변두리 일수쟁이들한테까지 싹 다 알려. 황금손이 찍은 놈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 친정 식구들 자금줄도 파악해뒀습니다. 그쪽도 막을까요? 김 실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내 속을 꿰뚫고 있군요. 당연하지. 사돈어른 사업하신다지? 그 양반 어음 막는 날이 모레라고 했나? 거래은행 지점장한테 전화 넣어. 이번엔 만기 연장 절대 불가라고. 명받들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나는 홀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로써 아들놈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막혔고 사채 시장은 내가 틀어지었고 처가댁도 곧 곡소리가 날 겁니다. 녀석이 기댈 곳은 이제 딱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이 어미 짐짝 취급하며 버린 이영자, 나 하나뿐이지요. 생각하기 무섭게 책상 위에 올려둔 내 낡은 폴더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내 아들 민철이. 뻔하지요. 사방이 막히니 그제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전세금 5천만 원이 생각난 겁니다. 그게 있으면 급한 불이라도 끄겠지 싶어서 염치도 없이 전화를 건 겁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3시간 전에 어미를 허허벌판에 버린 놈이 돈이 급하니 다시 어머니를 찾습니까? 짐승도 제 어미 젖을 물 때는 발톱을 숨긴다는데 이놈은 발톱을 세운 채 젖을 달라고 보채는군요. 나는 폴더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놈아. 지금쯤 노인네가 얼어 죽었나, 왜 전화를 안 받아 하며 짜증을 내고 있겠지. 나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밤은 길다. 공포에 떨며 나를 꼬박 세워보거라. 내 놈이 버린 그 허허벌판보다 땡전 한 푼 없는 서울 한복판이 더 춥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봐라. 다시 전화기가 울립니다. 이번엔 며느리 지은이의 번호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소리가 마치 놈들의 비명소리 같아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사채업자 마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민철의 아파트. 아이씨, 이 노망난 노인네가 왜 전화를 안 받아? 민철이 핸드폰을 소파에 집어 던졌습니다. 설마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삐져서 일부러 안 받는 건가? 며느리 지은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하게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거실 바닥엔 반쯤 먹다 만 케이크가 뭉개져 있고 쏟아진 샴페인이 핏물처럼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몰라. 아, 진짜 미치겠네. 당장 5억을 어디서 구해? 너네 아빠한테 말 좀 해봐. 우리 아빠? 아빠도 요즘 힘들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게 당신, 최 전무인가 그 사람 확실한 거야? 왜 갑자기 말을 바꿔? 내가 아냐고. 아오, 진짜. 민철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 그래, 그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들이니까 보증금 좀 빼달라고 해볼까? 미쳤어? 본인이 없는데 누가 빼줘? 아, 차라리 아까 버리지 말고 각서라도 쓰고 오게 할걸. 지은의 말에 민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다시 가자. 어딜? 아까 거기 계실 거 아니야. 가서 무릎 꿇고 빌든 멱살을 잡든 해서라도 돈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내일 다 죽어. 민철이 외투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야, 같이 가. 나 혼자 있기 무섭단 말이야. 지은도 허둥지둥 뒤를 따랐습니다. 두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벤츠가 떠난 자리, 싸늘한 정적만이 감도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대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더 큰 절망과 칠흑 같은 어둠뿐이겠지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장난치지 말고 나오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허허 벌판. 아들 민철과 며느리 지은의 고함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민철이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며 미친 사람처럼 풀숲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구두, 찢어진 스타킹. 불과 몇 시간 전 샴페인을 마시던 그 화려한 몰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잔병들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젠장, 어디 간 거야? 민철이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걷어찼습니다. 야, 박민철, 어머님 진짜 가신 거 아니야? 택시라도 타고 간 거 아니야? 지은이 추위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택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택시가 와. 그리고 어머니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어. 내가 차비하라고 준 10,000원짜리 몇 장이 다라고. 민철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서가 아닙니다. 돈줄이 사라졌다는 공포 때문이지요. 설마 쓰러져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지나가는 차에 치이기라도. 지은의 말에 민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민철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차라리 사고라도 당했으면 병원비라도 나올 거 아니야. 아니, 사망보험금이라도.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김 실장의 부하가 찍은 영상이 내 태블릿 PC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명동 사무실 소파에 앉아 화면 속 내 아들의 입모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모성애가 그 순간 바스라져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저 돈에 미쳐 날뛰는 짐승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민철과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사장님. 네네, 이자요? 아, 제가 지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 네. 오늘까지 안 넣으면 가게 찾아온다고요? 아, 사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철은 전화기를 붙들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사채업자들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지요. 박민철 씨, 당신 신용도 조회가 안 돼요. 무슨 사고 쳤어? 미안한데 돈 빌려주는 건 힘들겠다. 야, 너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담보로 잡자니까? 그게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5억은커녕 당장 500만 원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오전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JK투자 최 전무가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야.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나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어. 내 명품 가방들은? 내 옷들은? 지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민철은 소파에 널브러져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때 지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보험증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어머님 생명보험. 그게 뭐? 이거 사망 시 3억, 실종 선고 후 사망 인정되면 3억. 합의 6억이야. 민철이 고개를 돌려 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죽었잖아. 시체도 못 찾았는데 무슨 보험금이야. 아니, 들어봐. 어머님 연세도 있고 어제 그 추운 데서 밤새우셨으면 솔직히 살아계실 확률 적잖아. 지은이 민철의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종 신고를 하는 거야. 치매기가 있으셔서 집을 나갔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가 경찰 몰래 그 벌판 근처에 어머님 신발이나 옷가지 같은 거 좀 뿌려놓고 사고사로 위장하면 안 될까? 어차피 목격자도 없잖아. 민철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거부감보다 당장의 파산을 막고 싶은 욕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으면 보험금이 바로 안 나오잖아.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정황 증거가 확실하고 유가족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우선 지급도 가능하대. 그리고 최 전무님한테는 어머님 사망하셔서 보험금 나올 거다라고 각서 쓰고 시간 좀 벌면 되잖아. 민철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말 될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어머님은 어차피 다 사신 분이잖아. 아들 살리려고 가시는 셈 치면 되지. 와장창. 내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밤사이 아들집에 몰래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혐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매, 실종, 사고사 위장, 이것들이 감히 살아있는 나를 두고 장례 절차를 논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밖에서 대기하던 김 실장이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는 핏발선 눈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 예, 차 대기시켜. 어디로 모실까요? 나는 깨진 찻잔 조각을 구둣발로 지시겨 밟았습니다. 빠드득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상가집에 가야지. 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아직은 안 죽었어. 하지만 오늘 내 손으로 초상을 치러줄 생각이다. 나는 옷걸이에 걸린 옥색 한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10년 전 명동을 주름잡을 때 즐겨 입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짙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최 전무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집행관들 데리고 그놈 집으로 오라고. 그리고 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민철에게 들어간 모든 돈의 내역, 그리고 녀석이 나 모르게 내 명의를 도용해 쓴 사문서 위조 증거들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챙겨. 아들 뺨을 때릴 때는 손바닥보다 이게 더 아플 테니까. 오전 9시 5분. 민철의 아파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누구세요? 지은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려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야. 밖에.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뭐, 최 전무님이 벌써 보낸 거야? 안 돼. 민철이 현관으로 뛰쳐나가 문을 걸어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쿵. 현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더니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빅 철커덕.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물밀듯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주거 침입이야. 나가라고. 민철이 소리를 질렀지만 사내들은 묵묵부답으로 길을 텄습니다. 그들은 양옆으로 갈라져서 누군가를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철과 지은은 숨을 멈추고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여자. 너무나 낯설지만 어딘가 소름 끼치게 익숙한 실루엣.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강렬한 눈빛이 두 사람을 꿰뚫었습니다. 어머니? 민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가 왜 그런 옷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녀석은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걱정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민철이 다급하게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신고하려고 막 그러던 참이었어요. 지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던 입으로 말입니다. 나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 나를 찾았어? 보험금을 찾은 게 아니고. 네, 그게 무슨.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철아. 네, 어머니. 내가 어제 말했지? 짐짝 취급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겠다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녀석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철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서류 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차용증과 각서들이 눈처럼 거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린 A사 용지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내 아들 박민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돈의 무게가 적혀 있었습니다. 녀석은 뺨을 맞은 충격보다 눈앞에 펼쳐진 활자들의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턱이 빠질 것처럼 벌어진 입, 초점이 나간 동공.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민철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JK 투자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이사 이영자. 주주명부 및 지분 현황 이영자 98%, 기타 2%.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는 그냥 시장에서 콩나물이나 팔던. 녀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지배해온 가난하고 무식한 홀어머니라는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입니다. 인지부조화가 온 것이지요.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으며 녀석을 향해 싸늘하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콩나물 파는 노인네는 수백억 회장님이 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더냐? 내 놈이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사장 노릇하며 룸살롱이나 들락거릴 때 이 애미는 명동 바닥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며 이 자산을 쌓았다. 오로지 너 하나 사람 구실하게 만들려고 말이다. 그럼 최 전무님은? 형님은요? 민철이 구세주라도 찾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사내들 사이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 전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민철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시하신 압류 절차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뭐냐? 수고했다. 민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가 떼어진 환자처럼 숨을 헐떡이더군요. 형님, 지금 어머니한테 회장님이라고. 이게 다 몰카죠? 예.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형님 저랑 어제까지 술 마시고 형 동생 했잖아요. 최 전무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민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철 씨,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자네가 빌려 쓴 그 공장 부지 매입 자금, 기계 설비 리스료, 심지어 자네가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리스 보증금까지 전부 회장님 개인 금고에서 나온 돈이야. 자네는 여태껏 제 어미 살을 파먹고 사는 줄도 모르고 거머리처럼 살았던 거지. 누가 자네 같은 신용 불량자한테 50억을 태워? 회장님 아들이니까 봐준 거지. 거머리. 민철이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건 오히려 며느리 쪽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지은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공포가 탐욕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무릎으로 기어 내 다리 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내 바짓단을 부여잡으며 코맹맹이 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네 죽었으면 좋겠다고 떠들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어머 세상에,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알았으면 제가 더 잘 모셨을 텐데. 에이, 어머님도 참 서프라이즈가 너무 심하시다. 저 놀라서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요. 그녀는 내 다리를 주무르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꼬리 9 달린 여우가 따로 없습니다. 역겨움이 위장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토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는 신고 있던 구두 발끝으로 며느리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아주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이 말입니다. 치워라. 더럽다. 네. 내 다리에 손대지 마라.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사망보험금 타먹으려던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어딜 만져? 내 섯을 펄은 일갈에 지은이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세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혹시나 잘못되셨을까봐. 걱정? 허허 벌판에 버려두고 샴페인 터뜨린 게 걱정이냐? 실종 신고해서 사고사로 위장하자고 작당 모의한 게 걱정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군요. 기가 찹니다. 나는 최 전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 전무가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치로 키워서 말이죠. 민철 차라리 사고라도 당했으면 사망보험금이라도. 지은 어머님은 어차피 다 사신 분이잖아. 아들 살리려고 가시는 셈 치면 되지. 실종 신고하고 사고사로 위장하자. 거실에 쩌렁쩌렁 울리는 자신들의 목소리. 민철과 지은은 마치 얼음땡이라도 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낯빛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꼴이 볼만했습니다. 붉어졌다가 파래졌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너는 돈 없는 시어머니는 짐짝이라 했지? 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 짐짝은 버려야지.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쩌냐? 이제 이 집구석에서 누가 진짜 짐짝인지 명확해진 것 같은데.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뒤에 서 있던 집행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손가락을 튕기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1조 거실, 2조 안방, 3조 주방, 신속하게 집행해. 우렁찬 구호와 함께 붉은 조끼를 입은 집행관 1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적처럼 보이는 그 붉은 종이들 말입니다. 척, 척, 척. 경쾌한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아끼던 85인치 대형 TV 화면 정중앙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안 돼. 내 TV. 이거 산지 한 달도 안 된 건데. 민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이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 진열장 유리창에도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며느리가 내 전세금 탐내며 모아온 그 가방들 위로 붉은 딱지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아,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말이야. 붙이지 마. 가죽 상한다고. 지은이 반쯤 실성해서 집행관의 팔을 매달렸지만 건장한 사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비키세요. 집행관이 지은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나뒹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척, 척. 냉장고에도 소파에도 심지어 녀석들이 마시다 남은 샴페인 병에도 가차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녀석들의 결혼사진 액자 위에도 민철이 아끼던 골프채 세트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붉은색 꽃밭, 아니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 마음속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이게 바로 돈의 맛이고 권력의 맛이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기도 했습니다. 저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내 피땀으로 사준 것들인데 결국 내 손으로 쓰레기로 만드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철이 내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이 가관이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어머니 아들 민철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나는 발목을 잡은 아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100원만 하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오냐오냐하며 돈을 쥐어준 게 죄였을까요? 가난이 싫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괴물을 키운 게 바로 저였을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놈은 평생 사람 구실 못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주 매몰차게. 내 아들 민철이? 네. 어머니. 착각하지 마라. 나는 녀석을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아들 박민철은 어제 그 허허 벌판에서 죽었다.
네. 어미를 추운 벌판에 버리고 도망간 순간 내 자식은 죽은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돈 갚을 능력 없어서 사기 치려다 걸린 악질 채무자일 뿐이다. 어머니, 김 실장, 예, 회장님, 이 채무자들 당장 집에서 끌어내. 내 명령이 떨어지자 김 실장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입고 있는 외투 다 벗겨. 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추워요? 지은이 기겁을 하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거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카드 긁어서 산 거잖아. 채권 회수해야지. 나는 지은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양말도 내 돈으로 산 거면 벗어두고 나가. 끌어내. 김 실장의 호통과 함께 덩치 큰 사내들이 민철과 지은의 양팔을 붙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어머니, 어머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두 남녀의 처절한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짐짝처럼 들려져 현관 밖으로 패대기 쳐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인 채로 말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붉은 딱지가 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빨간 딱지들만이 나를 반겨줍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 대신 헛웃음이 나옵니다. 하하,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복수다. 아주 시원하구나. 아주 시원해. 바닥에 떨어진 녀석들의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위에 붙은 빨간 딱지. 나는 그 액자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건 예고편일 뿐, 진짜 지옥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굳게 닫힌 현관문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 그 기계음이 마치 내 아들 부부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 방, 복도에서는 한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두 짐승이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겠지요. 그러다 이내 처절한 비명과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제 신발이라도 주세요. 네, 맨발로 어떻게 나가요? 나는 소파에 앉아 거실 벽면에 설치된 월패드 화면을 켰습니다. 현관 카메라에 비친 두 사람의 몰골은 가관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었고 지은이는 스타킹에 구멍이 난 채 맨발로 차가운 복도 바닥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의 주인 행세를 하며 배달 기사가 조금만 늦게 와도 엘리베이터 냄새나게 왜 늦게 오냐며 갑질을 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경비실에 연락해. 잡상인들이 복도에서 소란 피운다고 끌어내라고 해.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비원들이 출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입주민한테 무슨 짓이야? 놓으라고. 입주민은 무슨 전산에 퇴거 처리됐어요. 당장 나가세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질 끌려가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월패드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 속에 검은 여백에 비친 내 얼굴이 10년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아파트 단지 입구. 오후 2시에 햇살은 따스했지만 맨발로 쫓겨난 두 사람에게는 칼바람보다 더 시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하필이면 유모차를 끌고 나온 동네 아기 엄마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부녀회장 일당과 딱 마주친 겁니다. 어머,
저기 백오동 박 사장네 아니야? 맞네. 근데 꼴이 왜 저러지? 신발도 안 신고. 부부 싸움 했나? 어머, 저 여자 스타킹 찢어진 것 좀 봐. 야반도주라도 하다 걸렸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은은 얼굴을 가리고 쥐구멍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평소 우리 시어머니는 수준 떨어져서 집에 못 오게 해요라고 떠들고 다녔던 그녀였기에 이 망신살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 화단 구석에 버려진 낡은 슬리퍼 한 짝을 주워 신으려다 그마저도 짝이 안 맞아 집어 던졌습니다. 아, 시발.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민철이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어머님한테 좀 싹싹 빌지. 거기서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 지은이 민철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뭐? 야, 너야말로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했잖아. 보험금? 실종신고? 내 입방정 때문에 다 들킨 거 아니야. 뭐라고? 그게 다 누구 빚 갚으려고 그런 건데. 내가 사업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나 이런 꼴 안 당했어. 두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와, 거지들 싸운다 하며 킥킥대고 지나갔습니다.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자. 쪽팔려서 못 있겠다. 민철이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김 실장이 지갑까지 뺏지는 않았군요. 물론 그 안에 든 카드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건 꿈에도 모를 테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일단 강남역 근처 아무 모텔이나 좀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의 행색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민철은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잠시 나와 있는 겁니다. 빨리 좀 가요. 20분 뒤 모텔촌 입구. 요금 1만 5천 원입니다. 민철이 거만하게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시불이요. 틱, 틱. 손님, 이거 정지 먹은 카드라고 뜨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한도가 3천만 원짜린데. 민철이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틱, 틱. 이것도 거래 정지 카드입니다. 도난 분실 신고된 거 아니에요? 기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아씨, 이 노인네가 진짜 다 막아버렸나? 민철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핀잔을 줬습니다. 아, 빨리 좀 해. 쪽팔리게 진짜. 내가 내봐. 너 카드 있잖아. 지은이 핸드백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거래 거절 카드사 문의 요망. 내가 어젯밤 며느리 명의의 가족 카드까지 싹 다 분실 신고 처리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저기, 손님들, 돈 없으면 내려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아니면 경찰 부를까? 택시기사의 으름장에 두 사람은 결국 요금도 못 내고 쫓겨났습니다. 기사가 뱉은 에이, 재수옴 붙었네라는 욕설과 함께 택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들은 모텔촌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배고파. 지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칠순 잔치한다고 굶고 오늘 아침까지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 당연하겠지요.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호빵 찌는 냄새가 그들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1,500원짜리 호빵이 지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해 보였을 겁니다. 민철이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오는 건 먼지와 영수증 쪼가리뿐. 현금 한 푼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차 바닥에 던져준 그 10,000원짜리들이라도 주워올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겠지요. 그 시각
나는 명동 사무실에서 김 실장이 보고하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위치 역삼동 모텔촌 뒷골목입니다. 택시비 못 내서 쫓겨났고 지금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 밥은 못 먹었을 겁니다. 카드사 전산망 싹 다 막혔고 계좌도 압류 걸려 있어서 10원도 인출 못합니다. 나는 씁쓸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은이 친정 쪽은? 아,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오전 최 전무가 사돈어른 회사 어업 만기 연장 거부했습니다. 조금 전 최종 부도 처리됐고 사돈댁도 지금 집안에 빨간 딱지 붙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잘 됐군.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어줘야지. 마지막이라 하시면. 민철이 놈, 나 몰래 차명으로 만들어둔 비상금 계좌 있는 거 안다. 지 친구 명의로 된 대포 통장. 거기에 한 2천만 원 짱 박아뒀을 거야. 그거 찾으러 가겠지. 김 실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내 아들이다. 머리 굴리는 게 뻔하지. 그 통장명에 빌려준 친구 강식이 놈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그 돈 들고 튀라고 해. 안 그러면 공범으로 엮어서 감방 보내버린다고 협박하고. 김 실장이 씩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회장님 지독하십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골목길. 민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맞다. 강식이 통장에 내 비상금 있어. 정말? 얼마 있는데? 지은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2천. 그 돈이면 일단 찜질방 가고 밥 먹고 변호사 사서 어머니랑 소송이라도 할 수 있어. 민철은 급하게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수신자 부담으로 친구 강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강식아. 나다, 민철이. 야, 나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내 통장에 넣어둔 내 돈 2천만 원. 그거 지금 좀 뽑아와라. 내가 지금 강남역. 누구세요? 장난치지 말고. 나 지금 죽겠단 말이야. 빨리. 민철아. 미안한데. 그 돈 없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네 어머니. 아니, 그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 너랑 엮이면 나까지 구속시킨대. 그 돈 위자료조로 내가 먹고 퉁치라던데? 미안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수화기를 든 민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습니다. 민철은 수화기를 전화기 본체에 내리찍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왜? 뭐래? 돈 안 준대? 민철은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없어. 다 끝났어. 친구놈도 배신했어. 우리 진짜 거지 됐어. 그 말을 들은 지은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찢어진 스타킹을 벗어 던지고 핸드백으로 민철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퍽! 야, 이 병신아. 내가 뭘 했어. 평소에 관리 잘하랬지. 친구 관리도 못하고 엄마 관리도 못하고 너 같은 무능한 놈을 믿고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아, 왜 때려? 너는 뭘 잘했는데. 우리 엄마 돈만 보고 침 흘리던 게 누군데. 민철도 벌떡 일어나 지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손찌검이야. 내가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나 이렇게까진 안 됐어. 놓으라고. 이거 나. 이혼해. 당장 이혼해. 그래. 이혼해. 위자료 내놔. 내 인생 망친 감 내놓으라고. 모텔촌 뒷골목 쓰레기장 앞. 한때 인꼬부부라며
샴페인을 마시던 두 남녀는 이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동영상을 찍어대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존심이 그들을 이성 잃은 괴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지은은 머리채를 잡힌 채로 힘겹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이 새끼랑 못 살겠어. 당장 데리러 와.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건 엄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다. 내 아빠 회사 부도 났어. 지금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내 아빠는 혈압 올라서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야. 너 혹시 돈 좀 있니? 서방한테 말해서 돈 좀 융통 안 되겠니? 뭐라고? 지은의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정마저 망했다. 갈 곳이 없다. 지은은 민철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민철도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쓰레기 봉투 옆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버렸던 그 허허벌판의 추위가 이제야 뼛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를 그들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활기찬 풍경 속에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그림자가 내 회사 JK 빌딩 정문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낀 트레이닝복, 떡진 머리, 퀭한 눈동자. 일주일 전만 해도 명품을 휘감고 샴페인을 마시던 내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지은이입니다. 찜질방과 무료 급식소를 전전했다더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군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서자 민철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비켜. 나 여기 회장 아들이야. 우리 엄마가 회장이라고. 엄마,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피합니다. 한때는 저들이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곳인데 말이죠. 권력이란, 돈이란 이토록 허망한 것입니다. 있으면 날개가 되지만 없으면 족쇄가 되는 법이니까요. 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이상하리만치 고요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였을 텐데 지금은 그저 남의 일인 양 덤덤하기만 합니다. 내 안에 모성이란 녀석이 그날 허허벌판에서 얼어 죽어버린 모양입니다. 회장님, 차량 대기했습니다. 오늘 복지재단 이사회 참석하셔야죠. 김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자. 나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가 소란스럽습니다. 엄마. 나를 보자마자 민철이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은이도 덩달아 내 바짓단을 잡으려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부하들이 그들 앞을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김 실장이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민철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리석 바닥에 쿵쿵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강식이 놈도 도망갔고 처가댁도 망했고 저 정말 굶어 죽어요, 어머니. 어머님. 흑흑. 저 임신했을지도 몰라요. 네. 손주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식모살이라도 할게요. 지은이는 잊지도 않은 아이 핑계까지 대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까지 나를 기만하려 드는구나. 나는 멈춰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내 아들의 정수리에 새치가 희끗희끗하더군요. 녀석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런데 정신은 왜 아직도 5살 어린애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철이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철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관계 단절 서약서, 그리고 유류분 포기 각서다. 내가 입을 열자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 도장 찍어라. 그러면 내 놈들 당분간 먹고 살 만한 고시원 보증금 정도는 주마. 단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다. 만약 또다시 내 회사 근처, 내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콩밥 먹을 각오해라. 어머니, 진짜 인연을 끊으시겠다고요? 저 민철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핏줄? 그 핏줄이 나를 죽이려 들더구나. 나는 이제 썩은 피는 다 뽑아버리기로 했다.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선택해라. 도장 찍고 고시원이라도 가서 인간답게 살 건지 아니면 이대로 끌려나가 평생 노숙자로 살 건지. 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부르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묵직한 차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출발해.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갑니다. 차창 밖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민철이가 차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입니다. 나는 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틴팅된 유리창 너머로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라, 내 아픈 손가락아. 이제 나는 너를 놓아주마. 내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를 버린다. 부디 그 밑바닥에서 돈보다 귀한 게 무엇인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물론 못 깨닫겠지만 말이다. 차가 빌딩 숲을 빠져나가 한강 다리 위를 달립니다. 탁 트인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평생 아들 눈치 보느라,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돈 숨기느라 웅크리고 살았던 내 인생. 7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해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라디오 좀 틀어봐라. 신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차 안을 채웁니다. 나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백미러로 내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시원해서 너무나 홀가분해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주식회사 JK의 회장이자 내 인생의 주인공 이영자로 살 것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빨라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입니다. 1년 전 그날
허허 벌판에서 떨던 날과 비슷한 날씨군요. 하지만 오늘의 공기는 그때와 사뭇 다릅니다. 차갑지 않고 상쾌하기만 합니다. 자, 그럼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오색 테이프가 잘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 등 뒤로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재단법인 영자 설립 및 무료 실버타운 기공식. 단상에 선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옥색 한복 대신 세련된 자주색 정장을 입은 내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돈만 쫓아다닌 장사치였습니다. 돈이면 자식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은 움켜쥐고 있으면 똥이 되지만 나누면 거름이 된다는 걸 칠순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재산 500억을 이 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돈은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집을 짓는 데 쓰일 겁니다. 와,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덩치 산만한 녀석이 주책맞게. 나는 빙그레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뜻을 알아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내가 진짜 내 아들이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한평 남짓한 좁은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민철과 지은은 컵라면 하나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 국물 다 마시지 마. 나 밥 말아먹을 거야. 아, 진짜 쪼잔하게. 내가 아까 편의점 알바비 받은 거, 숨긴 거 다 알아. 뭐, 숨기긴 뭘 숨겨. 밀린 방세 내고 나니까 1,000원 남더라. 이 거지 같은 놈아.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민철은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컵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놓인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명동의 큰 손으로 알려진 이영자 회장이 재산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객? 민철이 국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영자의 모습. 그 옆에는 김 실장이 듬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500억? 민철의 입에서 라면, 면발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저거 다 우리 돈이었는데.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었는데. 지은이 TV 화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500억이라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민철은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야, 이 병신아. 내가 그때 칠순 잔치만 제대로 했어도, 아니, 전세금 달라고 징징거리지만 않았어도 우린 지금 재벌 2세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거 아냐. 너는 내가 보험금 타자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두 사람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벽을 쿵쿵 두드립니다. 아,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합시다. 거지들이 진짜. 그들의 비명소리는 TV 속 영자의 환호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탐욕의 말로였습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김 실장과 재단 직원들, 그리고 내 수족 같은 부하들을 이끌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뷔페? 그런 건 이제 질렸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숯불에 고기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최고지요. 자, 건배합시다. 회장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나는 소주를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달다. 오늘따라 술이 참 답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김 실장이 쌈을 싸주며 물었습니다. 행복하다마다. 내 평생 오늘처럼 밥맛 좋은 날이 없었다. 나는 김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예, 회장님. 너 장가 안 가냐? 재단 이사장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차만 색시 데려와라. 내가 주례는 못 써줘도 집 한 채는 해주마. 아이고, 회장님. 저는 회장님 모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핏줄이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위하면 그게 가족이지. 나는 1년 전 잃어버린 아들 대신 수십 명의 든든한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내 앞으로 반짝이는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나를 구하러 왔던 그 벤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주용 차량이 아닙니다. 내 찬란한 노후를 함께할 에마지요.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내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합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꺼내 꼈습니다. 밤에 무슨 선글라스냐고요? 멋이지요. 내 인생이 너무 눈부셔서 낀 겁니다. 김 실장, 달려라.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 세상 끝까지. 내 발길 닿는 곳이 곧 길이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져 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나는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민철아, 지은아. 너희들은 그 좁은 방구석에서 평생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아라. 이 애미는, 아니, 이 이영자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러간다. 칠순 잔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축제다. 나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나이 71. 인생 참 살맛 납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